63페이지를 같이 건너가 볼까요? 저는 지금 부를 창출하는 경제 사이클의 비밀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경제 사이클을 읽고 그 회복 국면에는 어떤 모습들이 전개되는지, 그리고 위기 국면에는 또 어떤 모습이 전개되는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숫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이 사이클상 어떤 국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체감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63페이지 새 주기의 시작. 그러니까 새 주기의 시작은 경제 위기가 있은 후 새로운 이 회복기가 시작된다. 물론 이 책은 기본적으로 18년 주기설에 기초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18년 주기설 그 자체를 뭐 이렇게 신뢰하거나 쫓아서 그게 맞다라고 가정하고 18년이 오니까 경제 위기가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만 이 경제 사이클을 그린다는 측면에서 이 사이클 상의 이 회복 국면에는 어떤 모습이 전개되고 위기 국면에 어떤 모습이 전개되는지는 정말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북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새 주기의 시작이죠. 워싱턴 DC는 축제 분위기였다. 1월의 추위가 혹독했지만 군중들은 쇼핑몰 앞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늘어서 있었다. 눈부신 햇살이 때리쬐던 이날 미국 역사상 최대 군중이 모인 것이다. 국제적 행사다. 오바마 상원 의원이 취임 선서를 하며 미국 대통령의 정식 취임을 했다. 자,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2009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회복 및 재투자에 관한 법률을 서명하고, 또 중국은 이미 그 전해에 11월에 4조 위안에 달하는 정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마주하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리더가 들어서고, 또 그 지점부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그밖에 다른 나라들도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상 이 회복 국면에는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 책에서도 앞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강조하는 것은 경제 정책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잿더미에서 새로운 주기가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27페이지입니다. 자신감이 살아나고요. 그러니까 잿더미는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한 거고, 거기서 점차 자신감, 새로운 주기가 형성되는데, 그런 형성되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경제 정책들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됩니다, 현재. 그리고 GDP 2위국이 중국인데 중국 GDP가 또 역시 세계 GDP에서 15% 가량 차지합니다. 그러면 두 개 나라의 어 GDP는 전체 세계 GDP에서 40%가 넘어요. 그러면 물론 두 개 나라만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잿더미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회복기다. 그러니까 근데 세계 GDP 1-2위국이 막대한 재정을 계획하고 경기 부양책을 세우고, 그때 보세요. 철도, 도로, 교량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 이럴 때 뭐 합니까? 부채를 끌어다가 경기 부양을 하는 거예요. 부채를 끌어다가요. 자, 이 부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위기였지만 64페이지예요. 결국 이런 대규모 부양책이 금융 위기를 종식시켰다.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시작이었다. 쭉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러다가 결국 이런 경기 부양책들과 맞물려서 또 다른 경기 부양적 성격이 이 회복기에 나타난 또 다른 성격의 어떤 경제 실물 경제적 흐름이 뭐냐면 66페이지에서 강조하는 새 기술입니다. 원동력이 새 기술입니다. 이때 새 제품, 예를 들어서 그때는 마치 수행자처럼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새 제품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다. 2시간 반 동안에 발표가 끝나면 세상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누굴 얘기할까요?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또 태동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요.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근데 경제 위기 기간에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발표를 해도 주목을 못 받아요. 주목을 못 받고 어차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런칭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때를 피해서 발표하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것이 CES와 MWC입니다. 제가 이미 CES는 제가 매년 대면으로도 방문하고 비대면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CES를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신기술을 어떤 신제품을 박람회를 통해서 거의 자랑하듯이 내보여 주거든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주가에 반영되죠, 항상. 그리고 그게 신제품이 출시될 때 또 실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제를 들여다보고 미래 경제를 살펴보는 한 가지 주된 측 중에 하나가 신제품 신기술인 거예요. 그것을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어디에 CES와 MWC인 거예요. 그래서 매년 1월 초에 매년 초죠. CES 개최되고요. 그리고 매년 2월 말 3월 초에 MWC가 개최되죠. CES는 가전 제품이고 MWC는 통신과 휴대전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이 예를 들어서 6G 발표를 어디서 할까요? MWC에서 하는 거예요. 저도 MWC 방문을 SKT와 방문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런 것입니다. 가서 그 현장에서 어떤 것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을 어 관람하고 제가 생각하는 뭐 유망 산업, 유망 제품들을 여러분께 좀 거의 그대로 경익남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걸 이제 보시면서 '아 앞으로 이런 것이 있겠네.'라고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영상들은 조회수가 낮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회수를 목표로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강의가 바로 이런 강의들이고 그래서 MWC 보셔야 된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어떤 기술과 산업들을 어젠다로 삼았는지 보셔야 된다. MWC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는지 보셔야 된다. 다만 많은 분들의 관심은 좀 피해 가죠. 많은 분들의 관심은 경제 위기설, 대공황 온다. 이런 거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신 경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보여 드리고 있는데 역시 이런 새 기술들이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태동합니다. 경제 위기 때 런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뭐 팬데믹 경제 위기 같은 예상하지 못하는 경제 위기가 오면 당연히 성행하지 않죠. 팬데믹 경제 위기 때는 그 CES가 최초로 비대면으로 개최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대면으로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비대면 참석도 동시에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뭐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축제의 장이죠. 기술 축제의 장, 가전제품 축제의 장 이런 장일 때 그런 것들이 개최되면 이런 기업들이 주목이 되고 그런 기업들로 주식 자금이 쏠리죠.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하죠. 그래서 12월과 1월 주식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좋고 2월에는 좀 쉬어가는 느낌이 통상 반복되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제 라이브 중에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년 반복되는 그런 행사들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8월에는 잭슨홀 미팅이 열려요. 잭슨홀 미팅 땐 좋은 얘기할까요? 나쁜 얘기할까요? 나쁜 얘기하죠, 보통. 금리 인하 어렵다. 금리 앞으로 인상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잭슨홀 미팅 직전에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조정되고 그런 발표 이후에 또 엄청나게 조정이 되죠. 어떻게 우리가 제가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뭐 매일 어떤 뉴스가 있다. 그죠? 말씀드리고 또 줌 특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하는 그런 오피셜 클럽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중요한 현안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팔로우업 하시면 한 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수년 동안 경제 연구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그죠? 살아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월, 4월 7월, 10월에 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죠?
1월, 6월에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 나온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요. 11월에 그리고 2월에 8월에 OECD 경제전망 보고서 나온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8번 어 그 페드의 FOMC 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1 년치 FOMC 회의 날이 나오면 저는 제 일정표에 그거부터 기록해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일정도 제가 그거부터 일정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이제 빙산의 일각이지만 CES, MWC 언제 개최되고 그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 매년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고 있으면 그게 이제 사이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크로 경제를 빠짐없이 이제 확인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이 세 기술도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은행은 구제받고 국민들은 파산한다. 새로운 기술이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여정에도 불구하고 재밌게도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은행을 구제시켜 줘요. 왜? 은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비용, 은행을 구제시키는 그 비용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로에 놓이면서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수준으로 부실 은행을 다각도로 뭐 지원해 주고 예를 들면 대출해 주고 자본을 재편해 주고 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든가 정부가 보증을 선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이 이런 부담을 위험 부담을 전가받는 과정이고 은행을 살려주는 격이 되고 은행은 결국 이렇게 이런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구제 금융을 받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작용하겠죠.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제로 금리를 도입하고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결국 이런 여정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이제 회복되는 경로로 가는가?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적어도 실물 경제적으로도 경영자들이 예를 들어 미국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경제 위기 올 거라고 진단했으면 사업을 어떻게 됩니까? 철수해야 되죠. 그죠? 근데 경제 위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온다면 예측한다면 경제 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경제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다. 그죠? 예상 가능한 경제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다. 경제 위기가 아닌 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을 직감하는 노력도 뭐 중요할 수 있겠어요. 그 직후에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경제 위기가 와요. 그리고 그 경제 위기가 더 커진대요. 경제 위기가 온 후에 경제 위기가 더 확산된대요. 경제 위기가 확산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정말 모든 돈을 여기다가 투자했었는데 투자된 돈을 회수합니다. 근데 회수하자마자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하고요. 집값이 반등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주식시장에 넣고 부동산에 넣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그 집인데 경제 위기 오고 이게 그 위기가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통 연구자들이 또 발표도 해요. 근데 그 경제 위기 상황에는 사실은 매도하면 안 되거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거기서 내던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추가적인 그러니까 전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집인데 집을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40% 조정을 받으면서 내던져요. 그리고 그 집값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나는 그 집을 다시 가질 수 없어요. 경제 위기 상황을 잘못 진단한 거죠. 근데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이클상 지금 이 경제 위기네. 그리고 다시 이런 말씀드렸던 회복 신호들이 보이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경제 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다면 예측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예측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측할 수 없다면 경제 위기를 당해야 되는데 당한 다음 어떻게 대응할까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매년 찾아오는 게 아닌데 매년 경제 위기라고 상정해 놓고 10년 동안 대응할 겁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구분하셔야 되고 그러면 10년 동안 매년 경제 위기가 아니니까 경기 침체라고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것과 경제 위기라고 가정하고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 경제 위기라고 가정하진 말자. 경제 위기가 아닌 것이다. 경기 침체적 현상이다라고 가정하고 대응하시고 실제 우리는 21 년, 22 년, 23 년, 24 년, 25년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경제 위기라고 가정했으면 잘못된 의사결정이 내려졌겠죠. 근데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다른 국면이라고 이해하고 대응하자. 그러다가 어느 날 만약에 25년 어느 날, 26년 어느 날, 27년 어느 날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거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이 대응하는 문제니까 그때는 대응하기의 문제지 준비하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까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경제 위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대대적인 조정이 있을 거야라고 직감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이 사이클이 종료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때는 그때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자 이 부분 이 회복 국면을 읽어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참조가 분명히 되셨길 바라고요. 또 이어지는 그 챕터는 뭐 정점에 이르는 구간 뭐 여러 가지 구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그 사이클 중반을 넘어서 또 호황 국면을 넘어서 이제 시간이 많다면 다 여러분께 리뷰해 드리고 싶지만 어 필요하신 분은 뭐 책을 보시면 좋겠죠. 그러다가 다시 호황 국면을 지나서 절정기에 이르러요. 그리고서 위기 국면을 또 맞이하거든요. 그 위기 국면 421 페이지 이 부분을 또 리뷰하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